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각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소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기관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능이 약화가 돼요. 특히 퇴행성 뇌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거의 30에서 40% 기능이 낮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 레벨을 그래도 정상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에 대한 강의를 하겠는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그 몇 가지 그 강의를 그 전에 어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이런 그 방법 전에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할 거예요. 이 과거에는요,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라고 치부하고 또 치매는 그건 나이 탓이야. 그리고 이제 어떤 운동 질환이 있으면 뭐 파킨스 병인데 그것도 뭐 이제 파킨스 병은 그냥 그건 운동 질환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논문이 쌓이고 그것이 축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공통점들을 알게 됐어요. 그 기본적인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러한 질병들 그 밑바닥에는 그 만성적인 그 신경세포의 그 에너지 고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내 에너지가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으면 공장이 멈추듯이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생리 기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생리 기능들이 모여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병리학적인 소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그 퇴행성 뇌 질환들이 뭐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ALS, 헌팅턴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결국에는 에너지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히 이제 뇌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몸 전체 에너지를 20에서 25%를 쓰는 그 에너지를 먹는 그냥 하마입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글쎄 한 1시간 반 정도의 강의를 할 거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즐겁게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 하는 식으로 다 쭉 들으면은 제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왜 내가 뇌세포의 에너지를 좀 회복시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그 뇌신경세포들이 그 에너지 레벨이 낮을 때 주로 어떤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불안과 공황이에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이 신경세포의 과흥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너지가 나는데 과흥분이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신경세포는 가만히 있어도요, 그 아주 많은 에너지를 써서 나트륨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펌프를 해내고요, 칼륨은 안으로 퍼내야 합니다. 칼륨은 안으로 들어가고 나트륨은 밖으로 이렇게 능동적인 수송을 쓰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ATP가. 그래야지 그 신경세포가 안정적인 전압을 유지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죠? 신경세포는 전기 자극을 통해서 신경과 신경으로 그 신경을 그 자극을 전달한다. 그래서 그 신경세포들은 가지고 있는 고유 그 안정적인 전압 마이너스 70mV를 항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이 능동 펌프들이 멈추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세포막의 그 전압이 불안정해져서 신호가 오지 않는데도 얘네들이 오작동을 합니다. 그 제멋대로 그냥 발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뇌의 감정센터에서 일어나면 그 이유 없는, 특히 이제 편도체 같은 곳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불안이라든지 초조, 공황 발작으로 나타납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그 원인 모를 그 불안감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가 이런 것에서도 그 신경세포의 그 어떤 그 파킨슨병의 병 자체에서 오는 것보다도 이렇게 신경세포 에너지가 없어서 오는 그 현상일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과 무기력,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을 그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만들 때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듯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세포에서 이제 어셈블 조립을 하고 또 포장을 해서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전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도 어떤 물건을 딴 데로 보낼 때 어떻게 돼요? 다 돈을 지불하죠.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세포 안에서도 공짜가 없어요. 항상 주고받는 그 에너지, 화폐 같은 겁니다. 그 에너지를 지불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모든 기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그 아주 값비싼 그 작업이 에너지가 낮게 되면 그 생존에 필요한 그 뇌 생존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것들,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뭐겠어요? 호흡이라든지 심박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에너지를 쓰고 기분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은 사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그 뇌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데는 차단을 시킵니다. 예산이 나가지가 않죠. 예산이 적을 때는 아주 그 필수적인 것만 예산을 집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그 우리가 신경세포에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나서 재흡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또 필요가 없게 되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면 또 뭐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저런 것들이 행복 호르몬이라는데 저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하고 또 무기력증, 특히 도파민 같은 것이 이제 낮게 되면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저하, 그 다음에 건망증이에요.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새로운 기억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 하나를 저장하려면요. 우리 그 신경세포 시냅스 연결 부에 물리적으로다가 그 시냅스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신경세포가 그 시냅스를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교세포들이 시냅스를 만들고 제거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죠? 다 에너지들입니다. 돈이 들어가요. ATP가. 특히 이제 우리 뇌에서는 단기 기억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그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히포캠퍼스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의 그 기능이 낮다는 것은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이제 과거의 기억들은 잘 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봐서 아마 해마의 기능이 좀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노화에 따르면 그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건망증이라든지 인지 저하 그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주무시면 많은 사람들이 신경들이 함께 자는 거야. 신경들도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면 또 우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인히빗, 억제를 시켜야 되고 우리가 의식을 못하게 다 꺼야 되는데 그 과정, 스위치를 내릴 때 에너지가 돌아가고 또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지 계속 그 사람이 잠든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요.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숙면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숙면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생아들. 신생아들을 뭐 16시간, 거의 20시간을 잠을 자는데 아주 깊게 잡니다. 숙면들을 해요. 그러면서 나이들이 들면서 70이 넘어가면 잠은 쉽게 들어도 숙면하기가 힘들죠.
그러고 금세 깨고 한번 깨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신경세포를 억제를 해서 수면 상태로 들게 되는데 에너지가 그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숙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에너지를 정화시키는 거. 그 시스템도 우리가 숙면에 빠졌을 때 그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이 돼요. 그래서 뇌에서 나온 그 노폐물들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낮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뇌에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주변 신경세포뿐 아니라 그 뇌 세포 안에 있는 신경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소기관들을 망가뜨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악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요. 사회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잘 돌아가려면은 세금이 잘 거쳐서 충분히 예산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돈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도둑이라든지 깽단이라든지 이런 아주 사회 병적인 것들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너지 뇌 세포의 에너지 레벨이 낮게 되면 이런 거의 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증상이고 당연히 퇴행성 뇌 질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랜 기간에 걸리면 그러면 우리 뇌세포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나? 뇌세포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나? 그럼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있고 또 지방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혈관 속으로 포도당으로 변하죠. 그래서 그 포도당이 그 세포로 들어가서 그것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또 이제 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고 또 키톤이라는 물질로 돼서 그것이 세포 속에 들어가지고 또 에너지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먹는 것들이 뭐예요? 대부분이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는 것들은 거의 탄수화물 80%가 우리 그 에너지원은 그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들어갈 때 그 세포에 이제 가면 그냥 막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당은 능동적인 수송이 필요합니다. 그 능동적인 수송은 ATP,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도 인슐린이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인슐린이라는 것이 수용체 가서 붙게 되면 그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그 게이트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노화라든지 아니면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아니면 또 너무 살이 쪄서 지방이 많아서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그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집에 사이즈가 있어요. 30평 집에 살고 있는데 쌀을 사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네 식구가 쌀을 뭐 30kg를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30kg씩 한 달에 한 포씩 사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쌀이 매일 하루에 30kg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빈 방에 싸놔요. 거실에도 싸놓고 빈 방에다 싸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30평이라는 데는 그 집 안에 쌀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쌀을 쌓아놓을 공간이 없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쌓아놓을 데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구 먹어야 되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서 그것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한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쌀이 배달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쌀은. 그래서 그것이 인슐린 저항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와서 문을 두들겨도 쌀 갖고 왔으니 문을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안에 있는 쌀을 다 먹었어요. 이제 다 먹고 나서 그 안에는 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 쌀이 왔다고 해도. 왜? 먼저 번에 너무 그 많은 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고, 한번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잘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입 2 제2형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 과거에는 뇌에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윙걸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경세포도 인슐린 저항성에 민감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뇌세포가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처럼 혈당은 높은데 그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 먹을 것이 지천인데 그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낮다는 것은 퇴행성, 특히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그 뇌 안의 그 신경세포들의 에너지가 낮다는 것은 그 원인은 주로 그 신경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신경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되었나? 높게 되었나?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 그 원인은요, 그 알파 시누클린에 의한 그 인슐린 수용체의 비정상적인 인산화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 인슐린이 와서 붙는 그 수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 그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그 ILS1이라는 그런 그 단백질이 있어요. 세포 내 안쪽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신호 자극이 세포막에 와서 접촉을 하고 붙어서 전달이 되면 그게 세포 안에서 아주 그 도미노 효과처럼 시퀀스상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내부 안에서 여러 기능이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이 주로 인산화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 인산화가 될 때 에너지 ATP가 이루어집니다. ATP가 가지고 있는 ATP 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레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하지만 ATP가 뭘 가지고 있냐면 3개의 인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에 그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에 인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산화를 시키면서 그것이 변형되면서 계속 신호 체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ILS1이라는 이 단백질이 그 티로신 그 밑에 그 세포 수용체 그 밑에 보면 티로신이라는 그 잔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산화가 되면서 그 생존 신호 메커니즘에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게이트가 열려서 포도당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알파 시누클린 올리고모라 그랬죠? 올리고모 아시죠? 올리고모는 그 한 10개에서 한 20, 30개 뭉쳐 있는 알파 시누클린이 그런 뭉치고 있는 그런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아주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과도하게 축적된 이 알파 시누클린 올리고모가 직접적으로 이 시스템을 아주 못 살게 해요. 특히 이제 mTOR이나 S6K 같은 효소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ILS1의 그 티로신 대신에 세린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이것을 인산화시켜 버려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은 그 인슐린 저항성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염증과 이제 JNK 경로의 활성화. 그 파킨슨병 환자의 그 뇌는 그 미세 악교 세포가 마이크로글리아자라는데 그 세포가 면역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과활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래가지고 요 안에서 TMF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루킨 6 같은 이런 그 사이토키닌을 많이 뿜어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에 염증이 일어나게 돼요. 사이토카인은 여러 가지 물질을 그냥 다 하나의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에요. 뭐 인터페론, 인터루킨 이런 것들이 사이토카인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NK 경로, 요거는 뭐냐면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그 신경세포 내의 그 스트레스 반응인 그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면 JNK라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 요것을 자극을 해서 요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염증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JNK가 활성이 되고 그 다음에 ILS1의 그 세린 장기에 직접 타격을 해서 인산화 시켜버리면 인슐린 저항성하고 같은 그런 기전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비만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하고 같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대체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비만에서 오는 비만성 인슐린 저항성하고 그 메커니즘이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염증도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온 겁니다. 늘 제가 얘기했지만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활성산소가 되게 많죠. 거기서 산화가 다 호흡 과정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항상 활성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것이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활성산소를 보면 특히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의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그 내막 안에 전자 전달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돼요? 컴플렉스가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5번째는 컴플렉스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포도당의 대사에서 오는 그 물질 NAD 플러스를 받는 그 컴플렉스 1이 있어요. 큰 유닛인데 그 컴플렉스 1이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한 반, 45% 정도의 그 환자분들이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ATP를 만들 수가 없어요. 포도당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그 지금 강의 그것도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다른 것을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제 그 산화 스트레스. 이렇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 세계 안에 있는 컴플렉스 1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 더 많은 그 활성산소가 그 만들어지고 또 이제 인슐린 신호 전달에 아주 필수적인 인산 분해효소의 그 기능을 교란시키거나 아니면 키나제를 그 산화적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한 키나제를 활성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능이 교란이 되고 활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되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료가 부족하게 되고 연료가 부족하게 되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기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계속돼요. 물론 모든 신경세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특히 도파민계 신경세포는요. 에너지를 다른 신경세포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도파민계의 신경세포가 더 타격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수용체 자체의 소실, 특히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파킨스병 환자의 신경세포 표면에 그 신경세포만의 그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 자체가 줄어들어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그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가지고 잘 말도 듣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인슐린 수용체의 숫자까지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슐린 수용체의 그 숫자가 줄었다는 의미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졌다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지도 않은데도 인슐린 수용체 그 자체가 세포
표면, 그 세포막 표면에 별로 없으면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적게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적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그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왜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치명적일까? 그 치명적인 그 이유는 그냥 간단히 두 개로 요약하자면 처음에 이제 오토파지 중단입니다. 오토파지는 자가포식이라고 그랬죠. 요즘 많이 그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자가포식, 건강하게 살자, 뭐 체중 조절 이런 데 아주 오토파지, 자가포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토파지가 중단이 돼요. 특히 이제 인슐린 신호로 인해서 그 밑에 이제 신호 체계 그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 FOXO라는 그 전사인자의 조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내 쓰레기 시스템, 그 청소 시스템이 오토파지가 뭐예요? 세포가 병들거나 손상이 되면 그것을 가서 이제 우리 그 면역 세포가 가서 그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포 안에서도 그 라이소솜이라든지 프로티아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라이소솜에서 세포 안에서 쌓인 쓰레기를 제거를 하게 되어 있죠. 이 제거하는 과정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서 알파 시누클린이 제대로 만들어진 알파 시누클린이 쌓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대로 청소가 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알파 시누클린이 더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려는 그런 쪽으로도 그 많은 또 그 약들이 개발도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세포의 그 사멸이에요. 인슐린은 그 신경세포에게 죽지 말고 살아남으라는 그 생존 신호를 계속 보내는 그 성장 인자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그 사람 그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해요. 그래서 먹이를 주고 아주 퍼펙트한 아주 완전한 환경인데도 그 세포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키우려면요, 인슐린을 떨어뜨리면은 인슐린을 주면은 세포가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인슐린은 그 신경세포에게 그 죽지 말고 살아남으라는 그 생존 신호를 보내는 그 성장인자 역할도 하는데,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그런 그 살아남으라는 그런 생존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도파민 세포, 특히 왜 도파민 세포? 도파민 세포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가 많은 신경 그 세포 중에 또 여러 가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도파민 생성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활발하게 재사용되고 늘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도파민 시스템은 아주 풀리 가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봐도 뭐 숏 프로그램 있죠. 그러면 아주 짧게 흥미로운 것들이 계속 넘어갑니다. 이럴 때 도파민계의 그 세포들이 굉장히 활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도파민 세포들이 포도당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도파민 세포가 사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이다 하는 거. 예, 여기 이제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생물을 공부하고 특히 이제 세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은 아주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너무 많이 공부들을 하셔서. 이것이 이제 전자 전달계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 막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두 개예요. 바깥에 막이 있고 안에 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바깥의 막과 안의 막 사이에 수소 이온을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먹으면 거기에서 수소를 그 전달을 하는 과정이에요. 수소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는 수소를 먹는 겁니다. 수소. 우리가
그 포도당을 보면 거기에 6개의 카본이 있는데 그 옆에 수소가 1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12개가 붙어 있죠. 그러면 그것이 다 안쪽으로 요 사이 외막과 내막 사이에 가서 수소 이온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은 수소 이온 농도가 낮고 이 바깥은 수소 이온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요 밖에는 물이 압력이 굉장히 높고 여기는 물의 압력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계속 펌프해서 빼냅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빼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물이 음식을 통해 그 세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요 먹은 음식을 물을 요 세포 사이로 계속 퍼냅니다. 그럼 여기는 물이 압력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 가서 문을 열어놓으면 요 물이 내려오면서 수차를 돌려요. 수차를 돌리면서 어떻게 돼요? ATP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하고 수력 발전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요것이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은 전부 다 같아요. 원리가.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전지, 태양광, 모든 것이 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가지고 그 열락차, 에너지 낙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우리도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런 장치. 그래서 이런 장치가 아주 함께 다닥 쫙 붙어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붙어 있어야 요 수소인 전자가 제대로 잘 수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컴플렉스 1, 2, 3, 4, 그 다음에 ATP 신디사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컴플렉스가 4개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5개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컴플렉스가 아니죠. 그래서 컴플렉스 1은 포도당 대사료에서 나온 그 NADH라는 것을 주로 받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유닛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유닛이 보통 4개로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자가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 2 같은 경우에는 유닛이 4개라고 하면 이것은 유닛이 45개로 분자가 붙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1은 주로 포도당 대사에서 온 것을 받아서 그 이온을 전달하는 거고 컴플렉스 2는 지방이 대사에서 온 그 이온을 이온 전달처기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쪽에서 오는 그 전자를 받으면 1번, 2번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 1번에서 3번으로 바로 갑니다. 왜? 2번은 따로 받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달라요. 그래서 2번은 주로 지방 쪽에서 온 그 전자를 받아서 3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1번하고 3번 사이, 2번하고 3번 사이에 코엔자임 Q10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전자를 받아서 3번 쪽으로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사이토크롬 C라는 게 있어요. 요 사이토크롬 C는요,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요 사이토크롬 C는 근적외선에 의해서 활성이 돼요. 그래서 근적외선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적외선을 우리 몸에다 투여를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숨을 내뱉을 때 CO2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대사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 빨간 거 갖다 뭐 이제 그 적외선 치료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치료가 되겠냐? 왜?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치료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좀 환자분들이 오면 막 다구칩니다. 내가 이 약을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냐?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은 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지극히 참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킨슨 병도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필요하고
또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게 일어나는 건 뭐예요? 독약이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이토크롬 C라는 게 있는데 이 사이토크롬 C가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갖고 얘가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세포가 사멸을 합니다. 그래서 얘 사이토크롬 C가 세포 사멸이 그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증식, 세포의 사멸에도 크게 관여한다는 게 이 사이토크롬 C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얘가 가지고 있는 또 DNA가 있어요. 한 14,000개 정도로 그 유닛이 연결된 것이 있는데 우리 그 체내에 있는 유전자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세포의 그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관계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관계하고 거의 흡사해요. 우리가 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되고 또 집주인은 그 돈을 가지고 집도 고치고 그 세입자가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게끔 유지를 시켜주고 또 세입자는 또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되고 또 집주인이 올려달라 돈 올려줘 그러면 군소리 없이 올려줘야 되고 이런 관계 뭐 군소리 없이 올려줘야 된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런 관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자전달계 요 그림이 계속 몇 번 나올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인슐린 저항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포도당이 세포 내로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신경세포마다 에너지가 낮고 제대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는 파킨슨병 특히 파킨슨병 환자의 그 흑질에 있는 그 뇌신경 세포에서만 이 컴플렉스 1의 그 활성도가 보통 높게는 40% 이상까지 감소가 돼 있어요. 파킨슨병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 어디에 흑질에 있는 그 특히 그 도파민 세포에 있는 요 세포, 요 컴플렉스 1이 활성도가 30에서 40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원인이 뭔가 왜 요 섭 유닛이 컴플렉스 1이 그 활성도가 낮아졌나? 요것이 활성이 낮아지게 되면요. 30에서 40의 활성도가 낮다는 것은 30에서 40% 에너지가 덜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 그래서 이것이 30에서 40%가 이것이 활성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에너지를 회복을 시키는데 그러면 얘가 활성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회복시키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하려는 강의는 요 감소된 기능이 저하된 컴플렉스 1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제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금세 아실 거예요. 그럼 1번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2번을 쓰면 돼요. 2번을. 그래서 1번은 주로 포도당 쪽에서 오는 그런 전자를 받고 2번은 지방 쪽에서 오는 전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동을 잘 안 하면 요 작동을 대신해서 쓰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5 ATP를 만드는데 10개의 전자가 필요하다면 여기서는 1.5 ATP를 만드는데 6개의 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비율이 2.5가 나와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대로 잘 가고 또 코엔자임 Q10을 드시면 이 기능이 활발해지니까 여기에서 전자를 받아서 1번 쪽에서 전자를 받아서 여기를 가고 이렇게 갑니다. 얘가 그냥 이렇게 가진 않아요. 코엔자임 Q10을 반드시 거쳐서 가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그럼 컴플렉스 1이 손상되는 그 원인은 뭔가?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구조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 취약성 뭐냐면
얘가 덩치가 아주 커요. 2번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컴플렉스 2번 2는 요거 컴플렉스 2는 4개의 그 섭 유닛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무려 45개의 그 45개의 섭 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가 많으니까 고장도 많이 난다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거, 독소, 살충제라든지 제초제, 여러 가지 독약, 아니면 뱀의 그 독사에서 나오는 그런 베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주로 컴플렉스 1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천연 살충제를 많이 쓰는 그 로텐톤도 있는데, 요것이 얘네가 여기에 가서 딱 가서 붙어서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연구실에서 그 쥐를 가지고 파킨스병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쥐가 파킨스병이 걸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천연 살충제를 이용을 합니다. 쥐한테 이것을 예를 줘가지고 이것을 망가뜨려서 쥐가 파킨스병이 생기게 한 다음에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내부 요인 같은 거, 내부 요인 같은 거는 이제 알파 시누클린이 그 단백질이 뇌세포 안에 쌓이면 얘가 그냥 단순히 세포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파 시누클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 그 알파 시누클린은 여기에 가서도 방해를 해요. 아까 그 알파 시누클린이 우리가 보면 인슐린 수용체에 가서도 못된 짓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알파 시누클린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와서 얘한테 가서도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시누클린 이놈은 온갖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녀요. 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핍이 되면 에너지가 적게 나오게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가 세포 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1번이 이제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요 고장 난 거를 대신해서 이제 딴 거를 쓸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디어가 있어요.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보죠. 이거 1번하고 2번, 3번, 4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이 파킨슨병을 가지신 분들은 한 40%가 이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한 40% 정도 에너지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100% 망가졌다는 건 아니고 한 40%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1번은 주로 포도당 대사 쪽에서 오는 걸 쓰는데, 얘가 망가졌으니까 거기다 또 이제 파킨슨병 퇴행성 뇌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가뜩이나 포도당도 세포 내로 적게 들어와요. 근데 적게 들어온 포도당이 얘가 또 망가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나마 또 적게 전자를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적게 ATP가 나오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대안이 지방산 대사예요. 지방을 가지고. 그래서 이 지방을 먹고 그 지방이 대사가 끝나고 거기서 나오는 전자를 갖고 포도당 대사와 똑같이 지방 대사를 이용해 가지고 ATP를 만들면 얘를 우회를 하는 겁니다. 바이패스 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바이패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운동, 그 다음에 식이요법.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뇌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미토콘드리아 안에 전자 전달계의 컴플렉스 1이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안으로 다 우회의 길을 쓰는 겁니다. 포도당은 대사 과정에서 주로 이제 NADH를 만들고, 여기서 NADH죠, 여기서. 그래서 이 NADH는 반드시 컴플렉스 1을 통해서만 전자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 컴플렉스 1이 고장이 나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당장 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포도당을 많이 먹으니까 포도당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에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해도 지방 섭취가 낮고 또 다 그 지방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지방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가 되면 베타산화가 되면 요 FDH2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FDH2H. 그래서 요 고장난 컴플렉스 1을 거치지 않고 바로 컴플렉스 2로 들어가서 전자 전달이 돼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그 핵심이 2번을 활용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지방산을 가지고 2번을 활용하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바이패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컴플렉스 1 쪽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컴플렉스 2 쪽으로 해서 지방산에서 나온 그 FADH를 가지고 전자를 보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지방을 많이 먹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예, 맞습니다. 지방을 먹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생리적 포인트가 있는데 뇌세포는 지방산을 직접 연료로 태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방산은 그 뇌혈관 장벽인 그 BBB를 통과하기 어렵고요. 그 뇌세포 내에서 지방을 태우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커요. 그래서 지방산을 직접 태우지 않고 그 지방을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먹으면 이제 간에서 이 지방을 분해해서 키톤체로 작은 그 분자량이 작은 키톤체라는 작은 연료로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이 키톤체는 뇌로 쉽게 들어가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대사되어 그 숙시네이트라는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숙시네이트가 바로 여기서 숙시네이트가 포르메테이로 되면서 여기서 전자를 내줘요. 그래서 컴플렉스 2를 직접 가동하는 연료가 됩니다. 키톤체가. 지방산이 아니고 지방은 직접 연료로 뇌에서 태우지 못하니까 키톤체로 간에서 그 컨버트한 거, 전환을 한 거 이 키톤체를 가지고 뇌에서 써요. 그래서 이 키톤체는 이 망가진 1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망가진 1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2번을 통해서 전자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ATP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시스템을 파킨슨병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장점은 그 에너지 효율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장난 컴플렉스 1을 건너뛰어서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생산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톤체 자체가요, 염증을 줄이고 또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과 주의점은 뭐냐면, 이것을 키톤을, 지방을 태우더라도 이제 키톤을 사용해 갖고 그 ATP를 만들다 하더라도 그 완벽한 그 100% 바이패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태우더라도 대사 과정에서 여전히 그 NADH, 일본 쪽으로 나가는 컴플렉스 쪽으로 나가는 NADH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컴플렉스 1이 완전히 막혀 있다면 그 NADH가 미토콘드리 안에 쌓여 가지고 그 오히려 그 컴플렉스 2 쪽으로 가는 그 스피드를 좀 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문제예요. 파킨슨병 환자들은 그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그 위장 운동이 또 느리고 변비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 소장의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장에 있는 신경총회에서 기본적으로 연동 운동을 해요. 예를 들면 자율신경이 완전히 망가진다 해도 그렇지만 자율신경은 그 위장 운동에 뭐를 컨트롤하냐면요, 빠르고 그러니까 늦고 천천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자율신경이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그
소장이 가지고 있는 그 디폴트 연동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천천히.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이 제대로 동작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긴장을 하고 했을 때 교감신경이 항지됐을 때 좀 늦추고 부교감 신경이 있을 때 좀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은 여하튼 간에 자율신경 이상, 그 다음에 또 안에 장 자체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위장 운동이 느리고 변비가 심한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그 시보도 있죠. 그 소장에서의 박테리아 있고 과잉 번식. 그래서 이제 또 위에서 음식물도 천천히 나옵니다. 근데 또 지방이 또 그 음식물을 천천히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고지방식을 하면 소화불량이 심해서 어떨 때는 레보도파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많이 먹을 경우에 보통 제가 하는 게 뭐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먹을 경우에는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많이 먹을 경우에는 이제 저런 문제가 있죠. 하지만 티스푼 정도를 하나 공복에 먹는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민감한 사람은 뭐 설사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데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파킨슨병 환자인데 적용 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 효율이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신경 보호 효과가 있어요. 키톤체가. 예,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단점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더 좋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을 먹고 이제 지방이 간에서 키톤체로 변하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 답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지방이 좋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환자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위장 연동 운동이 느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또 지방의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환자의 한 70에서 80%가 변비 문제가 있듯이 또 위에 무력증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 장 운동이 다 위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변비가 있으면 또 위에 무력증도 거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그 음식물이 그 12지장으로 내려가는 그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근데 이제 지방을 먹게 되면 제가 보기엔 좀 지방을 좀 많이 먹게 될 경우에는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지방, 뭐 고기, 비계라든지 식용유는 그 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길고요. 그다음에 위 배출을 더 지연시켜서 좀 더부룩하고 또 구역질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일반적이지는 않고 좀 일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파킨슨 약 레보도파가 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좀 천천히 하니까 좀 막아서 약효가 좀 딜레이, 좀 늦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염려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레보도파는 원래 공복에 먹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니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요것이 지방을 먹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비타민 B 컴플렉스 복합체를 많이 먹는 분이 많은데 비타민 B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하게 되면 이제 흡수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걸 먹어서 뭐 많이 먹는 게 아닐까. 일단 뭐 많이 먹으면은 그 아프지 않은 정상인 사람들도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만 적게 먹으면은 적게 자주 먹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 있고 그런데 오늘의 그 핵심 주제 MCT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미디움 체인 트라이글리서라이드인데 MCT 오일. MCT 오일은 주로 코코넛 오일에서 축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코넛 오일에서는 지방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탄소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C7, 뭐 CA, C9, C10, 11, 12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 탄소 체인이 길면 길수록 소화가 잘 안 돼요. 그거를 다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소화 과정이 느리고 또 길고 더블 체인일수록 그게 포화 지방인데 산패가 안 되죠, 잘.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 산패가 되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이제 요 MCT 오일이 일반 지방과는 달리 소화 과정이 매우 짧다. MCT 오일 중에도
C8, 9, 10이 있는데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좀 탄소가 적게 붙어 있는 거 C8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즙이나 취장의 효소의 도움 없이도 빠르게 간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MCT 오일을 공복에 먹으면 금세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이제 에너지가 많다고 해서 뭐 핑핑 도는 게 아니고 두뇌의 에너지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것이 주로 이제 뇌에 있는 에너지 그 레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보면 그 뇌의 그 에너지 레벨이 낮을 경우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MCT 오일을 사서 복용을 하시게 되면 공복에 먹게 되면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MCT 그래서 이게 체인이 짧으니까 위장의 부담을 요 일반 지방보다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덜 준다 부담을. 그래서 저는 오늘 MCT 오일을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MCT를 먹으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별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따라왔다면 당연히 MCT 오일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들이 많은데 MCT 특히 이제 MCT 오일은 이런 장점이 있다. 소화 과정이 짧고 또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 그다음에 위장의 부담이 적고 그러니까 파킨슨병을 가진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MCT 오일의 그 소화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고 또 해결책은 뭔가 한번 볼까요? 항상 뭐를 드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그 MCT 오일을 먹었을 때 소화기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과 또 그에 따른 해결책. 그래서 이제 MCT 오일이 아무리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싶다고 하지만은 처음 이제 접하는 분들한테는 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 장에. 그래서 이제 이 MCT 오일은요, 그 흡수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장내 삼투압을 급격하게 높여줘요. 그래서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먹으면 그 장내로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물을 끌어들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통과 설사, 참을 수 없는 물이 많게 되면 못 참죠. 설사 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아주 그 곤란한 경우를 맞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파킨슨 환자 그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설사를 하게 되면은 그 탈수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로 좀 많이 드시는 경우에 티스푼 하나 정도 하고 약간 좀 속이 좀, 어, 좀 불편하다 하는 정도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늘리기. 그래서 이제 하루 1단계 이제 적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한 티스푼 정도가 5ml라고 하는데 식사 도중이나 식사 후에 공복에 드셔보세요. 그래서 공복에 드셔서 속쓰림이 없다 그러면 공복에 드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우리가 저녁을 만약에 6시에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8시에 일어나면 1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몸에 있는 혈당을 다 쓰고 몸에서 단식이 이제 그게 단식 기간이에요. 짧은. 그러면 지방을 분해해서 키톤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16시간 정도면 키톤 상태에 들어간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키톤체가 들어가면 그 기능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6시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일어나면 14시간인데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MCT를 먹게 되면은
그것이 좀 더 빨리 키톤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요거 티스푼을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두뇌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3, 4일 간격으로 이제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없다면은 이제 조금씩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루에 2에서 한 두세 스푼, 테이블 스푼 정도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에서 45ml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처음에 뭐 한 티스푼 정도, 우리가 그 블랙 총알 커피라 그러나 아침에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거 마실 때도 거기다 설탕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설탕을 집어넣게 되면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 다른 대사 과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탄 커피라 그러나 그거를 만들어 먹을 때도 크림, 우유는 안 됩니다. 우유를 넣으면은 인슐린이 올라가요. 그래서 크림을 넣고 그 다음에 MCT 오일을 넣고 커피를 드시는 것도 이제 그런 보통 사람이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커피 마시지 말라고 권장을 했으니까 그냥 물을 마신 다음에, 조금 물을 많이 마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신 다음에 약간 소금을 좀 입에 먹고 물을 마셔도 괜찮아요. 그럼 좀 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한 티스푼 정도 MCT 오일을 먹어보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그러면 그 큰 어떤 문제가 없어요. 한 티스푼 정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는 하루에 30에서 40ml 정도. 그래서 저거를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파킨슨, 우리가 이제 레보도파의 관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레보도파는 뭐 다 알다시피 단백질과 흡수 경로가 겹치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관계지만, 이 지방과는 직접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위 문제라는 건 위의 배출 지연 문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뭐 한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는 지방 섭취를 피하고 약을 먹을 때는 다 이거는 아시죠? 공복 상태 약을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약 복용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이제 지방 섭취를 하는 것이 또 약효 변동성을 줄이는데 이제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큰 레보도파를 먹을 때 이 지방 섭취하고 어떤 큰 경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의는 안 하셔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MCT 오일이 많이 있어요. MCT 오일을 치면은 많이 팝니다. 근데 그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MCT 오일에 여러 가지 오일이 섞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CT 오일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 안에 그 소화 부담을 줄이고 여러분들한텐 케톤 생성 효율이 높은 오일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C8이라는 것은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냐 그겁니다. 그래서 C 8개짜리, 10개짜리, 12개짜리. 그래서 그 미디움 체인이라고 그러죠. MCT 뜻이 미디움 체인이에요. 그래서 헤비 체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쭉 붙어 있으니까 체인처럼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C8, 요즘은 C8 100%짜리 C8 MCT 오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C8 오일을 주로 코코넛 오일에서 그것을 이제 발주를 하는데, 냄새가 코코넛 오일 냄새가 거의 안 나요. 하지만 이제 과거에 나오는 MCT 오일은 좀 코코넛 오일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원래 그 코코넛 오일은 이것이 다 C12까지 전부 다 들어 있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산이 산패가 안 되니까 요리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프라이를 하고 할 때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8, 요것이 이제 가장 빠르고 체인이 짧기 때문에 소화도 부담이 가장 적고, 그래서 요 C8을 최우선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살 때
100% C8, 요 C8짜리가 들어있는 MCT 오일을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보다 약간 한 20% 정도 가격이 비싸요. 요거가 있는 게. 그리고 아주 더 맑고 아주 그냥 맑고 투명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맛이 하나도 없어요. 올리브 오일 들어보셨어요?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거 보면 약간 좀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C8 같은 거는 이렇게 먹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약간 살짝 코코넛 오일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100% C8 MCT 오일을 구입하셔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표준 시간표를 한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 약을 레보도파를 하루에 3번 복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MCT 오일을 함께 먹나, 그걸 이제 이거는 그냥 스탠다드예요. 표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만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 맞게끔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그 레보도파를 드신다면 아침 7시에 기상 직후 약 복용. 그래서 이제 밤사이에 비어졌으니까 이때 약을 드시면 흡수가 아주 최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물 한 컵하고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8시, 7시에 1시간 후에 식사하고 MCT 오일을 한 티스푼 정도, 약 복용 시간 1시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때 약은 이미 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뇌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제 가볍게, 탄수화물은 최선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란 프라이라든지, 베이컨을 먹으면 베이컨을 먹든지. 그래서 최소한으로 탄수화물은 안 드셔도 돼요. 밥을 안 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는. 단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아침 기상 이후에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가장 높아요. 기상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단 걸 먹게 되면 인슐린이 높아지면서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더 많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스테로이드 범벅이가 되죠. 그러면 몸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탄수화물, 뭐 단 거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그냥 계란 하나 정도 하고 MCT 오일 이렇게 간단하게 드셔도 되고, 식사는 안 하신다면 MCT 오일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11시에 공복을 유지하고 약 복용을 위해 이장을 이제 비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12시에 점심약을 복용을 하는 거예요. 식사 1시간 전입니다. 그다음에 1시에 점심 식사하고 MCT 오일 드시고, 또 4시에 공복 유지하고 또 저녁 약 복용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MCT, 그 다음에 저녁 때 프로틴을 섭취를 하시려면 프로틴을 꼭 섭취를 하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저녁 때 섭취를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틴을, 고기를 먹어야 했다 그러면 저녁에 먹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3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표준 그냥 한번 짜 본 거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 4번. 그럼 약을 4번 먹을 경우에, 4번 먹일 경우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7시에 약을 먹고 8시, 그 다음에 11시에 2번 약 먹고 12시에 점심, 또 3시에 약 먹고 이런 식으로 또 간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4번 약, 그 다음에 저녁을 8시, 그 다음에 MCT 오일 이렇게 복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보면 꼭 MCT 오일 이렇게 복용을 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공복에 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꼭 아침에 식사를 하셔야겠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키톤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케톤 파우더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 MCT 오일 말고 케톤 파우더를 먹으면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입장은 제 추천은 MCT 오일 C8번, C8을 복용하는 것을 좀 권하고 있고요. 키톤 파우더는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요. 키톤 파우더가. 또 그리고 비쌉니다. 키톤 파우더는 보통 1,500 정도 가격이 더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키톤 파우더의 그 뉴트리션 팩 성분표를 꼭 보시면 거기 나트륨 함량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키톤 파우더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섞어요. 저 안에다가. 그래서 그 성분에 성분표에 BHB 소디움이 주성분으로 표기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드시면 일회 섭취량의 나트륨이 500mg 이상인 거예요. 이것만 먹어도 그 라면 반 개 분량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트륨이 많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은데 그래서 추천하는 요건 소디움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추천하는 제품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 포타슘이라든지 마그네슘하고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포타슘하고 마그네슘. 그래서 만약에 키톤 파우더를 드시게 되면 요 칼륨하고 포타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요 비율이 높은 제품을 찾는 게 그나마 소듐이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륨과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줘요. 그래서 만약에 파킨슨병 환자가 혈압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혈압이 낮은 사람들이 또 이걸 먹게 되면 혈압이 낮아져 가지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키톤 파우더는 MCT 오일을 권장을 하는 이유가 그냥 먹어도 소디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디움, 그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아지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이 낮은데 이것까지 먹게 되면 또 오히려 혈압이 문제가 있어서 기립성 그 혈압의 문제, 저혈압이 큰 문제가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말고도 또 요런 문제가 있어서 케톤 파우더 요런 문제가 있어서 케톤 에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 케톤 에스터.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소금하고 미네랄과 결합하지 않은 순수 케톤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혈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뇌로 바로 직행합니다. 근데 케톤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확 에너지가 올라가고 떨어져요. 그래서 효과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MCT 오일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 가는데 그래서 뭐든지 천천히 지속적으로 되는 게 몸에 좀 낫지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케톤 에스터도 케톤 파우더보다 더 비쌉니다. 저것은 더 비싸고 또 맛도 고약해요.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저걸 또 캡슐 형태에 들어있는 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캡슐 형태에 들어있는데 그래도 케톤 에스터가 아무리 그렇게 좋다고 그래도 너무 저건 빨리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냥 급작스러운 뇌의 그 에너지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추천을 안 하고 있고 가격도 괜찮고 소화도 그나마 잘 되는 C8 MCT 오일 100%짜리를 권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먹으면 일단 빈속에 먹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막 뭐 우리 몸에 에너지가 높으면 우리 몸에서 힘이 나고 그런 것을 못 느끼고요. 오히려 이제 MCT 오일을 먹어서 뇌 에너지가 회복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가 맑아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그러면 MCT 오일이 잘 에너지를 보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잘 그 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도 잘 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하고 차분하니까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공부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침에 아침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럴 경우에 그 학생들한테 그 MCT 오일을 줘도 좋아요.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MCT 오일 이렇게 주고 하면 학교 가서 처음 수업 시간에 한두 시간 집중적으로 그 공부를 초점을 잘 맞춰서 그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과거에 돈이 있는 집안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들한테 새로 짠 들기름
새로 짠 들기름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그렇게 주는 그런 집들을 봤어요. 저 어려서 봤는데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그때 그렇게 이제 들기름에다가 한 종지라 그러죠. 한 종지에 그 안에 계란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그 튼튼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뇌의 그 에너지를 회복시키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쭉 설명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하면 제가 왜 MCT 오일을 먹으라고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다 되셨으면 이제 저는 더 이상 강요를 안 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그래서 안 하고 싶으면 또 안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또 드시는 약들도 많고 한데 또 이런 것까지 또 해야 된다는 게 귀찮아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맡기고, 저는 그 지금까지 그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MCT 오일이 좋은 대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